네,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는 잠시 뒤에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재판에서는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되죠? 오늘은 공판 절차입니다. 예. 형사소송법상 공판 절차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재판이 개정을 선언을 하고 진술 거부권을 고정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인정신문, 그러니까 그 기소된 사람과 출석된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인적 사항을 확인한 다음에 검찰이 공소 사실 여지를 진술하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되는 두 가지 내용, 하나는 이제 그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예. 했던 내용, 또 하나는 이 대장동 백현동 개별과 관련해 가지고 국토교통부에 압박이 있었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사실에 대해서 여지를 진술을 하고 나면은 그에 대해서 재판장님은 피고인의 기본적인 태도가 무엇이냐,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부인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모두 절차를 예. 끝내고 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재판에 대해서 이 검찰과 그 변호인 사이에 법적 공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판부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네. 이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가르게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까? 사실 김문기 전 처장을 나는 몰랐다. 시장 재직 시절에. 그리고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았던 여러 가지 압박이 협박으로 느껴졌다는 건 어떻게 보면 내심의 의사입니다. 내심의 영역. 그러니까 마음속에 본인의 인식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사실 제일 잘하는 것은 당사자인데 당사자는 그 당시에 내가 한 말이 맞았다. 이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 검찰로서는 사실 이걸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측에서 공판 준비 기획도 여러 차례 한 게 증인을 어떻게 부를 것인지인 거거든요. 그럼 당시 김문기 전 처장이라는 사람을 알 수밖에 없었던 걸로 보인다라는 어떤 증언들, 그리고 같이 찍었던 뭐 사진 내지는 관련 기사들을 다 증거로 현출할 수밖에 없고, 그럼 이런 자료들을 다 종합했을 때 과연 몰랐다는 사실이 거짓으로까지 단정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이번 재판의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기억이 안 난다는 사람의 이제 기억 문제라서 이거를 과연 재판에서 판단할 수 있을까도 문제인데, 아무리 뭐 주변 증거라든지 정황 증거가 있더라도 본인이 기억 안 난다 그러면은 뭐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에 어떤 뭐 사람을 그 죽였을 때 이게 살인이냐 아니면은 과실치사냐 이런 것을 내심의 의사라고 하는 것이죠. 예. 고의란 것이죠. 예. 고의나 인식에 관한 것은 본인이 부인할 경우에 본인이 부인할 경우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은 기본적으로 검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는 본인은 그 몰랐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할 것이고, 결국 그렇게 될 경우에 검찰은 다양한 간접적인 사실을 통해서 둘 사이를 알 수밖에 없었던 내용을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예컨대 이재명 대표 사이에 통화했는 내역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휴대폰에 김문기 씨의 어떤 전화번호가 있었는 것인지, 나아가 그와 같은 그 성남시장 시절에 이제 호주에 한 10일 정도 같이 가서 골프도 치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했던 그런 다양한 내용들을 통해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를 모를 수 없었던 그런 관계를 입증을 할 경우에는 결국 그 내용을 제대로 알면서도 지금 이와 같은 그 사태에 대해서 본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그 공표를 했다. 예. 이런 부분을 입증해야 되는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심의 의사를 확인해야 된다는 점에서 입증이 만만치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재판이 네. 이재명 대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5년간 피선거까지 네. 제한이 되고 또 의원직도 상실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맞습니다. 보니까 법정에서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되는데 이재명 대표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좀 취할 수 정말 있을까요? 사활을 걸 수밖에 없을 겁니다. 100만 원 이상 형만 나와도요. 이게 대선 때 있었던 일이고 총선은 나중에 치렀잖아요. 그래도 국회법에 따르면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람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선거권 5년 동안 박탈되고 국회의원직도 상실하게 되고, 민주당으로서는 400억 원이 넘는 선거지원금 또 네. 이걸 뱉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증인도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원래 선거법 관련 이 소송은 6개월 안에 또 끝내야 되는 훈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어떠냐. 이게 사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재판대에 세운 첫 케이스입니다. 여기서 만약 공소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총선 전에 무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또 정치적 역풍이 만만치 않을 거기 때문에 양측의 정말 치열한 법리 다툼 예상됩니다. 어쨌든 뭐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서
해서 뭐 네. 당선형이 무효된다거나 아니면 뭐 무죄가 된다거나 이런 건 대법원 판결까지 가야 되는 거죠. 네, 일단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100만 원이 나왔다고 해서 네. 뭐 유언적이 상실되거나 이런 건 아닌 거죠. 예, 아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이 이재명 대표 측에서 즉시 항소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과연 이 재판의 기간, 그러니까 얼마나 네. 걸릴지도 사람들의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좀 예측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법에 보면은 선거법 270조는 선거사범 기간의 재판 기간에 대한 강행 규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1심에 그 기소가 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돼 있고 상고심은 3개월, 길어도 토탈 처음부터 확정 때까지 1년이면 끝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 자체도 강행 규정이다라고 돼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이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훈시 규정으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은 뭐냐? 실제 검찰이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긴 것은 작년 9월입니다. 이미 6개월 가량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법원으로서도 마냥 이 사건을 길게 끌고 갈 수는 없다 보니까 격주로 지금 재판을 잡아서 3월에만 지금 3번 정도 재판을 하도록 돼 있는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에 1심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그리고 1심이 선고되고 난 이후의 절차에도 이번 사건은 워낙 그 정치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가급적 재판부로서는 어떤 그 재판의 신뢰성 이런 부분 때문에 적어도 이제부터는 원칙대로 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을까 지금 싶습니다. 보시기에 검찰이 이 죄를 입증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그 호주에 10일 정도에 가서 같이 운동을 하고 식사를 하고 또 원래 그 호주에 출장 갈 사람이 빠져 있었던 건데 그 이재명 시장이 예. 요청에 의해서 그 김문기 씨가 넣었고 그리고 그 이 대장동과 관련된 것도 초기에는 빠져 있다가 어떤 사업 절차가 변경되면서 김문기 씨가 굉장히 그 어떤 이 사건을 총괄을 했다, 내부적인 절차를 총괄했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인데 이 내용을 사람을 몰랐다. 그렇다는 점에서는 기소가 된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재명 대표가 빠져나가기가 네.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예. 네, 오늘 첫 재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이제 대장동과 성남FC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르면 다음 주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기소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기소 이후의 절차 어떻게 되나요? 사실 기소를 한다 그런다면 검찰은 이 건에 대해서 수사에 손을 떼는 겁니다. 영장 청구를 최소한 대장동과 성남FC로는 추가로 안 할 가능성이 좀 있는 것이고요. 이 사건은 피해액이 4천억이 넘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고 이 구속영장 청구서만도 수십 장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바로 공판에는 돌입할 수가 없을 거고요. 공판 준비 기회를 수차례 열 겁니다. 그렇다면 일단 혐의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 앞으로의 향후 입증 계획이 어떤지, 어떤 증인들을 각각 부를 것인지 이 부분부터 정리하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예, 이런 전망대나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확보를 하게 되면 어쨌든 기소 전에 그걸 다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기소를 좀 늦출 수도 있겠네요. 증거 요구에 따라서. 결국 그 추가 수사를 통한 사정 변경이 있느냐가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지 아니면 불구속 기소를 할지에 대한 어떤 그 시험대가 될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그 천화동인 1호에 428억 그러니까요. 이 주인이 누구시냐? 한마디로 그분이 누구냐라고 얘기했던 예. 그 김만배 씨의 입에 지금 이 부분에 그 이재명 대표의 428억 뇌물죄 여부가 지금 달려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김만배 씨가 불구속 조사를 받다가 얼마 전에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그 김만배 씨가 실질적인 어떤 그 이익을 성남시장 한마디로 시장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까지도 포함해서 결국 이재명 대표 그 시장의 어떤 노후 자금까지도 생각했다라는 그런 그 관련 사람들이 나오는 건데 핵심적인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김만배 씨가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을 어떻게 변경하는가에 따라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은 불구속 기소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으로 해서 지난번 청구했던 구속영장에 플러스 이 뇌물죄를 넣을지 이 부분이 확인될 수 있는데요. 사실 지금 그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월 그 9일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가 그 지나고 난다고 하면은
어떤 그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예측컨대 3월 중순까지는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기소할 가능성 굉장히 높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네, 결국 이재명 대표 이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병행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당 대표직을 네. 수행하면서 수사, 재판 계속 참여하면서 당무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사실 상당히 제동이 걸리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현직 의원들이나 이런 형사 재판을 대리를 하다 보면 뭐 재판부에 저희 의원총회가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불출석을 허가해주거나 하진 않습니다. 반드시 공판 준비기일 이후에는 피고인이 제정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미 선거법 재판 2주에 한 번씩 출석해야 되고요.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도 기소되면 거의 한 요일을 재판부가 비워놓고 거의 매주 재판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주에는 최소한 뭐 민생행보나 국회 의사 일정에 소화는 상당히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